자, 상황 A. 전하,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플러스 전하 Q를 가지고 있는 가벼운 금속공이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균일한 수직 방향 전기장 속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평행판 사이의 거리는 D이고 그 사이의 전압은 V이므로 전기장의 크기는 D분의 V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량이 M인 금속공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실에 의해서 아래쪽 평행판에 묶여 있고요. 그림 6과 같이 금속공을 묶어놓은 실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금속공의 크기는 매우 작은 점입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금속공의 추가로 유도되는 정전기나 유전 분국 현상 또한 무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금속공이 평행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두 평행판 내부의 전하 분포 역시 금속공의 전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며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 또 역시 무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행판에 놓여져 있는 금속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역시나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이쪽으로 훨씬 더 큰 전기력, 지금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전기력이 위쪽의 힘이 더 세서 중력보다 더 강하게 위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실에 의한 장력까지 밑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금속구가 평행판 사이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제시문 1번, 2-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황 A에서 묘사된 상태에서 금속공에 그림 7처럼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의 레이저 빛을 일정한 출력으로 계속 쏘아주니 금속공을 묶어 놓았던 실이 수직 방향과 세타의 각을 만들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빛을 쏘아주면 광합에 의해서 혹은 복사압에 의해서 물체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우주선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도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원래는 금속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레이저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해서 세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실이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광자들은 아래의 토막글 파동의 이중성에서 설명된 것처럼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입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금속공 표면에 충돌한 후에 입자 속력과 같은 속력을 갖고 입사 방향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광자들이 튀어나간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이때 레이저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주어진 다른 변수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2-1번의 문제입니다. 자, 단 중력가 속도는 G, 플랑크 상수는 하, 빛의 속력은 C. 레이저에서 방출된 후 금속공에 도달할 때까지 손실되는 광자 없고요. 레이저 빛은 평행판과 평형을 이루며 금속공 표면에서는 수직으로 입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또한 사용된 레이저 빛은 금속공에서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않고요. 금속공 표면에서 반사된 광자들은 금속공에 입사하는 광자들의 움직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토막글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토막글의 포인트는 광양자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 등에 의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어 있는 이 광양자 이론에 따르면 빛은 파동일 뿐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장의 람다인 단색광을 구성하는 빛 알갱이, 즉 광자 한 개는 람다분의 하시로 구성되는 기술되는 에너지와 람다분의 하로 구성되는 에너지, 운동량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토막글이었어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물원에서 무엇 배웠었죠? 운동량이 변하면 충격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이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자, 뭔가 빛이 광자가 금속구를 때린 후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광자의 운동량이 변하죠. 이 광자의 운동량이 변함으로써 금속구에 무엇을 주고 있는 거죠? 충격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충격량은 F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F 충격량 안에 들어가 있는 그 F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금속구를 밀어주는 힘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실의 장력은 벡터 분해를 통해서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상황 A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각각 전기력과 중력도 같이 있고 이 모든 게 어울려져서 합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금속구는 이렇게 세타의 각도를 이루는 장력과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어떤 임의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광자의 알갱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위에서 레이저 빛을 일정한 출력으로 계속 쏘아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균일하게 광자 알갱이들이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밀도를 가지고 쏘아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여기 면적을 통과하는 광자의 숫자가 n으로 굉장히 일정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여기 임의의 면적을 항상 똑같은 시간에 n개씩 일정하게 다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광자 한 개의 운동량은 얼마나 그랬죠? 람다분의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단면적 전체를 통과하는 총 광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단위 시간당 단면적을 통과하는 광자의 총 운동량은 n개이기 때문에 이 n을 곱해줘야지 총 운동량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통과한 광자는 금속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충돌한다고 문제에서 제시했었습니다. 당연히 광자이기 때문에 속력은 광속으로 갔다가 표면에서 부딪히고 다시 광속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총 운동량의 변화량, 즉 델타 P는 마이너스 2n분의 2n 람다분의 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 n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광자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n개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자, 만약에 어떠한 임의의 물체가 임의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단위 시간을 1초라고 두고요. 단위 길이를 1m라고 할게요. 물체들은 1m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면적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물체의 속력이 1m/s라면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 단면적을 통과하는 물체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한 개가 되겠죠. 2m/s라면 당연히 단위 시간 1초 동안 통과하는 물체의 수는 2개가 될 겁니다. 3m/s라면 3개가 될 거고요. 10m/s라면 10개가 될 겁니다. 100m/s라면 100개가 되겠죠. 만약에 광속이라면, 물체 속력이 광속 즉 빛이라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단면적을 통과하는 물체의 수는 당연히 광속계, 즉 C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물체가 일렬로 지나간다는 가정이고요. 실제로 광자들은 일렬로 지나가지 않죠. 여러 줄로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줄이 있을 거예요. 이 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줄이 몇 줄인지 모르겠지만 라지 n개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하는 하나의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광자의 수는 n개인데 그게 n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더한 게 총 n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충격량은 당연히 힘과 시간이 곱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죠? 물체가 충돌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이 충돌한 시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충돌한 시간은 우리 단위 시간 동안 광자는 금속 표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 광자는 금속 표면에 부딪히고 있어요. 몇 개가 부딪히고 있죠? C계에 부딪히고 있죠. 즉 광속계가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속계, 시계의 광자가 한 개가 부딪히고 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시계가 부딪히는데 1초가 걸린다면 광자 한 개가 부딪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1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10분의 1초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거든요. 우리는 광자에 의해서 금속 구에게 가해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문자로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힘, 아까 연두색으로 그려놨던 광자에 의해서 작용하는 금속구를 오른쪽으로 밀고 있는 이 힘 F를 방금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X방향의 즉 가로 성분의 힘 T 사인 세타와 F는 서로 같아서 힘의 평형을 이뤄야 될 거고요. 위로 작용하고 있는 전기력과 밑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 그 다음에 T 코사인 세타는 역시나 힘의 평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할 겁니다.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F와 T 사인 세타는 같아야 해요. 그 다음에 전기력은 중력과 T 코사인 세타의 합이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F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EN 람다분의 하 C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 코사인 세타를 좌항으로 옮겨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T는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거해줘야 되거든요. 소거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이렇게 취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는 소거돼서 날아가면서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좌항은 좀 복잡해서 읽는 건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분모를 우항으로 넘길게요. 다 했습니다. 이제 좌항에 n만 남기고 나머지 역시 다 역수로 곱해주어서 우항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러면 n은 이런 식으로 다소 복잡해 보이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n은 이하 c분의 람다 가로 열고 q d분의 v 마이너스 mg, 자 가로 전체 닫고 탄젠트 세타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시문 2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문자가 조금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자, 1번 문항 조금 생소해 보여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문항 만약에 이렇게 잘 나오셨다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잘 푸셨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못 풀어도 여러분들 당연히 조금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 계속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 A에 묘사된 실험 기기를 중력을 무시할 수 있는 우주 공간으로 갔나봐요. 중력을 무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축전기에 가해진 전압을 조절해서 각 평행판에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을 각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되게 한 후에 평행판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끊어서 그림 8과 같은 상태로 놓았답니다. 자, 이때 금속공은 전하가 없다고 하네요. 이제 전하가 없는 금속공을 아래쪽 평행판에 닿도록 가만히 놓았답니다. 자, 초기 속도는 0이 되도록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금속공의 운동이 어떻게 될지, 가속도와 속도는 어떻게 변할지를 아래 사전 실험의 내용을 고려하여서 정성적으로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단 평행판과 금속공의 충돌은 탄성 충돌이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 시간 동안 전하 교환을 통해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이른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평행판의 크기는 매우 커서 그 사이에 전기량은 항상 수직이라고 가정하고요. 전자기파의 방사에 의한 에너지 방출이나 전자기파 방사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답니다. 자, 사전 실험이 어떤 건지 보니까요. 자, 전하를 띤 두 도체가 서로 접촉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전하를 나눠 가짐으로써 전하 밀도가 균일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실험에서 사용할
전하가 없는 평행판 한 개와 금속공을 서로 맞닿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린 9와 같이 대전체를 갖다 대었더니 대전체를 제거하고 평행판과 금속광을 분리한 후에 각 물체의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을 측정하니까 그 비율이 9대 1 비율이었대요. 그래서 전하 밀도가 균일한 정전기적 평행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얘가 지금 표면이 9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표면이 9라면 표면이 1밖에 안 돼서 다 고르게 분포가 되면서 전하가 9, 전하가 1이 총 전하는 10이 들어왔겠네요. 10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여기 9, 여기 1, 이게 9대 1 비율로 옮겨져 있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림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최초에 아래쪽 금속판에는 플러스 Q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초 금속 구에는 전하가 없었거든요. 그럼 9대 1 비율로 나눠지겠죠? 즉 10분의 9대 10분의 1 비율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전하는 금속판은 플러스 9Q가 될 거고 금속구는 플러스 1Q가 되면서 서로 청력이 작용하겠네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붙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극에 붙는 순간 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10Q가 서로 전하를 교환하면서 순간적으로 금속판이 마이너스 9쿨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 9쿨롱이 다시 9대 1 비율, 즉 10분의 9대 10분의 1 비율로 각각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9쿨롱의 10분의 9는 마이너스 8.1Q가 되겠죠. 그리고 9Q의 10분의 1은 당연히 0.1Q가 되겠죠. 그래서 접촉 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이 지나고 난 후 금속구는 마이너스 0.9Q의 전하를 띠면서 다시 아랫방향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랫방향에 도달을 하면 이 마이너스 0.9Q의 전하가 플러스 9Q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래쪽 금속판은 플러스 8.1Q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 8.1Q가 다시 10분의 9대 10분의 1의 비율로 서로 나누어져서 분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8분의 1Q에 10분의 1은 당연히 0.81Q가 될 거고 금속구는 이렇게 플러스 0.81Q를 가지면서 위로 운동할 거고 밑에 금속구는 플러스 7.29Q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올라간 금속구는 다시 이렇게 전하를 교환을 하면서 위쪽 금속판을 마이너스 7.29Q만큼의 전하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전하를 교환하면서 금속구는 다시 내려오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러면서 두 평행판 사이에 있는 전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금속 구 안에 있는 전하량도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전기력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질 거고요. 당연히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속도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점점 전하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가속도가 작아져서 속도가 늘어나는 정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을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행판은 이제 전하량이 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금속구도 전하량이 빵이 될 거고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더 이상 가속도는 없겠죠. 그러면 속도는 변하지 않고 등속도로 등속력으로 튕기면서 위아래 이렇게 탄성 충돌을 지속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머리로 생각을 했으면 답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가속도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면 금속구가 평행판을 왕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평행판 사이에 전하도 줄고 금속구의 전하도 점점 준단 말이죠. 따라서 전기력에 의한 가속도도 점점 작아질 거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평행판의 전기력이 0이 되고 사실 금속구도 전기력이 0이 되면서 가속도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속도는요. 가속도에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지만 가속도가 점점 0에 수렴함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 변하는 정도도 점점 줄어들고 가속도가 0이 돼.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가속도가 0이 되고 나면 속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두 평행판을 탄성 충돌하면서 계속 왕복 운동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이번 문제도 잘 푸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3과 2-4를 풀기 위한 상황 비제시문도 읽어보고 계속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M, 길이가 D, 반지름이 R인 원기둥 모양의 구리막대 가나가 길이가 L이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4개의 실에 의해서 그림 10과 같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두 막대는 서로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고 지면에 대해서도 수평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들 막대는 느슨한 전선과 각각 연결되어서 서로 다른 전류가 흐를 수 있고요. 두 막대 사이의 간격 D에 비해서 막대의 반지름 R은 매우 작고 길이 D는 매우 커서 막대 가에 전류 I1이 흐르는 경우 이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B는 K, R분의 I1으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 1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이죠. 단, 막대 양 끝에 연결된 느슨한 전선에 의한 자기장은 무시하며 느슨한 전선과 실의 질량은 무시한답니다. 중력 가속도는 G이고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 역시 무시한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2-3이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B에서 묘사된 구리막대 가나에 각각 전류 I1과 I2를 계속 흘려주자 그림 11과 같이 막대를 매단 실이 수직 방향과 각 세타를 만들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었답니다. 이때 아래 토막글을 참고해서 두 전류의 곱 I1, I2를 주어진 다른 변수에 의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토막글을 보니까 자, 도선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힘은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의 크기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D는 당연히 도선의 길이겠죠. 요 길이 D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R은 떨어져 있는 거리고 지금은 여기 D가 되겠죠. 그리고 K는 상수고 I1, I2 역시 흐르는 전류를 각각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다만 전류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거리는 D가 아니라 밀려난 거리 이 양과 이 양을 더해줘서 D 그 다음에 여기 알파들을 각각 더해줘야겠죠.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단면을 바로 앞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속구가 밀려나서 세타의 각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이 줄의 길이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거리는 L 사인 세타, L 사인 세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걸 R이라고 했을 때 R은 L 사인 세타 두 개니까 2L 사인 세타 원래 떨어져 있는 거리 D를 더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토막글에 따라서 F는 이 R만 바꾸면 되겠네요. R을 이렇게 쓰면은 2L 사인 세타 플러스 D 분의 K I1, I2, D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이 F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나머지 역시 이제 힘을 벡터 성분으로 분해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장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중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장력을 역시나 벡터 분해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X축, Y축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F와 T 사인 세타는 같아야 됩니다. 이때 F는 요 값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F는 T 사인 세타와 같아야 하고 그 다음 T 코사인 세타는 mg랑 같아야 합니다. 썼습니다. 역시나 T는 우리가 임의로 쓴 장력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수잖아요. 이 변수는 없애야겠죠. 역시나 위아래 분수 분모 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항은 T가 소거되면서 탄젠트 세타로 바뀔 거고요. 나머지 얘를 분수 분모 취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항을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좌항을 I1과 I2만 남기고 다 우항으로 옮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I1 곱하기 I2는 K D분의 mg 가로 열고 1 사인 세타 플러스 D 가로 닫고 탄젠트 세타의 곱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약간 복잡하게 나와졌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F 거리만 잘 알아놓으면 역시나 이렇게 벡터 분할을 통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2-3번 문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상황 B에서 묘사한 구리막대 두 개 중에 가에만 전류 I1을 계속 흐르게 하고 있답니다. 시간 t0부터 아주 짧은 시간 델타 t 동안 막대 나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인 것 같습니다. I3t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델타 t 동안만 흘렀답니다. 어떻게? 그림 13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움직였네요. 그 결과 두 막대가 서로 밀려났고요. 이어진 막대 운동은 그림 14처럼 막대가 처음 위치보다 수직으로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Y만큼 움직인 순간에서 멈추었습니다. 델타 t 동안 막대가 밀려난 거리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요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막대가 밀려난 거리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는 말은 두 도선, 이 D는 거리가 밀려나는 건 무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 도선 사이의 거리는 D로 일정하게 두고 문제를 풀라는 의미구나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변수 Y를 주어진 다른 변수들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4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뭔가 힘을 통해서 운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운동의 변화는 충격량이다 라는 이러한 델타 P는 I다 혹은 델타 P는 F 델타 T다 라는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를 떠올려 주셔야겠죠. 자, 이때 힘은 우리 앞에 있는 토막글에 의해서 이렇게 R분의 K, I1, I2, D로 표현할 수가 있음을 배웠는데 이때 I2 대신에 무엇을 써주어야 하느냐? 시간에 의해 계속 변하고 있는 I3T를 써주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때 D 상수고요. 안 변한다고 했거든요. K 상수죠. I1 상수죠. D 상수입니다. 얘네들은 다 앞으로 빼내주겠습니다. I3T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숫자고요. 이거에 델타 T를 곱하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의 면적을 구하면 삼각형의 면적이잖아요. 그죠? 델타 t 곱하기 i3 max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구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충격량을 구했는데 이 운동량의 변화라고 함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 물체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그냥 운동량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기술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운동량을 구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2분의 1 mv의 제곱은 다시 2n분의 p제곱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p를 그대로 넣고 제곱을 해주는 거죠. 자,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y의 높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y 항만 남기고 나머지 다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y항을 좌항으로 표시하고 mg를 내려준 거를 지금 우항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 p의 값이 지금 읽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 식이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전체 넣어주고 제곱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얼마가 나온다? 2 m제곱 g 분의 1 괄호 열고 d ki1d 곱하기 2분의 i3 max 델타 t 전체의 제곱과도 같다라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는 게 많았는데 이렇게 푸셨으면 여러분들 모두 잘 푸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호는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를 제외하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많은 사고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1번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풀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풀기가 좀 힘들다면 사실 올해 문제 말고 그러니까 2024년도 말고 2023년도 2년도도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계속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력 늘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시문 면접 풀이 문항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